안녕하세요. 그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뷰티 브랜드 있잖아요. ELF 뷰티. 네네, ELF요? 여기 주가가 최근에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아니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동안 워낙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탄탄해 보였던 그 성공 스토리에 뭔가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ELF 뷰티의 현재 상황이에요. 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 성장.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수익성 문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최근 나온 재무 분석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ELF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들,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관세 문제. 아, 관세요. 네, 이게 회사의 미래나 주식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왜 잘 나가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그 뒷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죠. 접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플 수 있는 이 상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장은 계속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건지. 우선 그 성장 자체는 진짜 대단했어요. 그 부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혼란이 없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무려 2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했어요. 27분기요? 네. 가장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해서 3억 4,390만 달러. 우와. 그리고 주력인 ELF 브랜드 시장 점유율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헤일리 비버 브랜드, 로드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세포라 북미 매장에 딱 입점시키면서 진짜 새로운 가능성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정말 파죽지세였는데요. 네, 그 27분기 연속 성장,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기록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그 성장의 일관성, 그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일관성과 방식이요? 네, 아시겠지만 뷰티 시장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근데 거기서도 특히 가격 경쟁 치열한 가성비 영역에서 이렇게 꾸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빠르게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이 뭐랄까 탁월했다는 증거예요. 확실히 제품 출시 속도나 트렌드 따라가는 건 정말 빨랐어요. 업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고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라는 게 단순히 성장하고 있네 여기서 멈추질 않는 거죠. 특히 ELF처럼 막 고성장하면서 주목받는 기업한테는요. 네네. 그 성장이 얼마나 건당하냐, 그러니까 수익성까지 같이 가고 있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진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제 매출 숫자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수익성 문제고요. 맞아요. 바로 그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나온 그 재무 분석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익률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요. 어떤 점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성장은 계속하는데 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보통 SG&A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SG&A. 이게 크게 늘었어요. 분석 내용을 보면 매출 대비 SG&A 비율이 5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56%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제품 만들고 파는 거 말고 다른 활동에 썼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마케팅이나 뭐 그런 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벌면 그중에 56원을 마케팅,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이런 사업 운영 전반에 썼다는 거죠. 와, 물론 브랜드 알려야 하고 성장에 위해 투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특히 ELF처럼 가성비로 승부해서 박리담에,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파는 구조에서는 이익을 남기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투자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준 건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요? 네, 제품 팔아서 원가 빼고 남는 이익 비율인데요. 이게 최근 분기에 한 1.65%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금융용어로는 165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하죠. 아, 165bp? 네, 그래서 69%가 됐는데 이렇게 이익률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그 높은 관세 비용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관세 문제. 이게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비용 부담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기업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이것도 작년 같은 기간엔 0.77달러였는데 이번엔 0.68달러로 줄어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 이 관세 문제가 ELF한테 유독 이렇게 뼈아픈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ELF가 만드는 제품의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75%나요? 와, 진짜 많네요. 네, 과거에는 이게 엄청난 강점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생산비용, 이걸로 착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ELF의 핵심 경쟁력이었죠. 그렇죠. 값싸고 품질 좋은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 심해지고 관세가 막 붙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그냥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 예전엔 그게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제는 그 중국 의존성이 오히려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약점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돼버린 거죠. 와,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강점이 약점으로 확 바뀌다니. 그렇죠. 관세라는 게 제품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매출 원가를 직접적으로 그냥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ELF처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상대하는 브랜드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자니 가성비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두자니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내놓은 전망, 그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네, 가이던스. 그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적이 주가 급락에 어떻게 보면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회사가 제시한 2026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확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매출 전망은 어땠어요? 2026 회계연도 전체 순매출은 한 15억 5천만 달러에서 15억 7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 한 18%에서 19% 성장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뭐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이긴 하죠. 근데 시장 분석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익 전망이 있었죠. 이익 전망이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 여기서 시장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건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보면 그냥 확 드러나요. 네. 직전 해에 3.39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2.8펑따살레에서 2.85달러 사이로 확 낮춰 잡았어요. 거의 16에서 17% 정도 줄어드는 거죠. 와. 그리고 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 그 조정 EBITDA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한 2억 9,700만 달러였는데 올해 전망은 3억 200만 달러에서 3억 600만 달러 수준으로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매출은 18에서 19%나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정작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 EPS는 오히려 16% 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네. 와,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을 거의 경악시킨 겁니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은 아까 얘기했던 그 관세 문제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ELF 수익 구조에 계속 그리고 아주 심각한 부담을 줄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바로 ELF가 그동안 그렇게 성공적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핵심 동력 있잖아요. 네, 저비용 구조. 그쵸. 그 저비용 구조의 기반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하게 된 거죠. 중국 생산을 통해서 싸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관세 때문에 그 기반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졌다.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주가가 연초 대비 40%나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혹자는 이걸 보고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당신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될 텐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석가 모틀리풀의 데니얼 스팍스의 견해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매수 기회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첫째는 여전히 높은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밸류에이션? 네, 주가가 40%나 떨어졌지만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 있잖아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이게 여전히 40배 중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40배 중반이요? 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 회사가 1년에 1달러를 버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1달러 버는 능력에 대해서 40달러가 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와, 꽤 높네요. 그렇죠. 이런 높은 가격표는 보통 아주 강력하고 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앞으로도 고속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들에게나 좀 정당화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ELF의 핵심 경쟁 우위는 관세 문제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에 큰 물음표가 딱 붙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렇게 주가는 여전히 미래의 큰 성장을 기대하는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인데 정작 그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게 비싸게 느껴진다. 이 말씀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바로 그 경쟁 우위 자체에 대한 위험이에요. 이번 관세 사태는 ELF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도, 이걸 명확하게 그냥 드러내버린 거예요. 네. 생산 비용은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압박 속에서 가성비 리더십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서 관세가 없어진다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관세가 없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확 트이겠죠. 하지만 그 분석가는 좀 더 근본적인 위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이번에 관세 문제가 혹시 해결된다고 해도 언제든 또 다른 형태의 무역 분쟁이나 공급망 교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EF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생산 기지를 중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비용 문제가 또.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자칫하면 EF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온 그 핵심 가치, 놀라운 가성비, 이걸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네요. 비용을 낮추자니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고 리스크를 피하자니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 아,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석가는 현재 주가에는 이런 복잡한 과제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매도세가 더 강해져서 주가가 훨씬 더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좀 저울질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가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시고 당신 스스로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ELF 뷰티 사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27분기 연속 매출 성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 근데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라는 과거에는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관세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수익성 악화라는 어두운 현실. 이게 참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분석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요, 관세 같은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눈부신 매출 성장세를 가진 기업이라고 해도 그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과 시장에서의 평가,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때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핵심 경쟁 우위가 어떻게 순식간에 취약점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고 공급망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는 더더욱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관세 문제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높은 생산 의존도는 관세 말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물류 대란이라든지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 아니면 노동 환경이나 환경 문제 같은 그런 윤리적 소싱 이슈,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네요. ELF 같은 가성비를 생명으로 하는 브랜드에게 약간의 비용 상승을 좀 감수하더라도 생산 기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 공급망 다변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장기적인 리스크 감소 사이에서 그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관점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또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